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고 오늘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복부의 붕대 너머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가슴 한쪽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남편 경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퇴원 축하해. 이제 집 갈 준비 다 됐지?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사람처럼요. 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짐은 다 쌌어. 남편은 제 옆 의자에 앉더니 봉투를 천천히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봐.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 이혼 합의서. 두 번째 장, 지분 양도 동의서.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제 의지와 달리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법무팀 경력이 몸에 밴 덕분이었을까요?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서로 부담 주지 말자. 부담? 너도 이제 건강 챙겨야 하고 나는 회사 책임이 커졌어. 남편의 말투는 마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혼합의 조건은 나쁘지 않아. 내 명의 아파트는 그대로 내 거고 위자료도 챙겼어. 저는 천천히 두 번째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지분 양도 동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물려주셨던 회사 지분 18%. 남편은 그걸 원했던 겁니다. 당신, 이게 목적이었어?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내 목숨을 살렸잖아. 내 신장 하나 주고 그게 작은 일이야? 난 내 몸 일부를 떼어준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 떨리는 입꼬리, 주먹을 쥔 손. 그는 지금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어? 뭘? 이혼, 서류, 지분 양도 서류. 언제부터 준비했냐고.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곧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20년 살았잖아. 이제 각자 인생 살아도 되지 않아? 20년.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20년. 저를 이혼의 나락에서 건져준 남자. 밤늦게까지 일하는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류 검토 좀 하고 답 줄게.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검토. 그냥 서명하면 되는 거잖아. 나 30년 법무팀에서 일했어. 서류는 꼼꼼히 봐야지. 서연아, 남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퇴원 수속하러 갈게. 먼저 차에서 기다려.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결국 한숨을 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부의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아니, 어쩌면 훨씬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되었던 그날로,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던 그 순간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은 3일간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저는 상주로서 계속 절을 올려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남편의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장례 첫날 남편은 제 옆에서 묵묵히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에 남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례 이틀째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임원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빈소박 복도에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까지 윤 상무님, 이제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장님 지분은 당연히 따님께 가겠죠? 그런 대화들이 제 귀에 스쳤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사람들은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쳐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서재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지분 18%야. 생각보다 많지? 전화 통화였습니다. 아니, 서연이 명의로 넘어올 거야. 근데 그게 결국 내 거나 마찬가지지.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장인어른 살아계실 땐 눈치 보느라 못했던 거. 이제 다 할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흥분되어 있고 야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서연이는 원래 회사 일에 관심 없어. 법률 자문이나 해주면 만족하는 스타일이거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번에 제대로 올라설 거야. 지우.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을 빠져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앉았어. 피곤할 텐데 먼저 자지 그랬어. 남편은 평소와 똑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그 전화 통화가 없었던 것처럼요. 누구랑 통화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회사 후배. 장례 준비 도와준 애한테 감사 인사 전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살짝 왼쪽으로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었습니다. 20년을 살며 알게 된 작은 신호였죠. 그래, 수고했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남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원래 회사 일에 관심 없어. 그게 결국 내 거나 마찬가지지. 지우야,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남편의 손목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명품 시계였습니다. 파텍 필립. 최소 5천만 원은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시계 언제 샀어? 남편은 시계를 내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이거? 회사에서 승진 축하 선물로 받았어. 멋지지? 승진. 응. 이번에 부사장으로 올라가게 됐어. 아직 정식 발표 전이긴 한데. 남편의 표정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남편의 직급은 상무였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경태는 실력은 있는데 욕심이 없어서 문제야. 아버지는 남편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부사장 승진이라니. 축하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참, 서연아, 상속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까?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근데 회사 지분 같은 건 복잡하잖아. 세금 문제도 있고. 나 법무팀 30년 했어. 그 정도는 혼자 처리할 수 있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괜한 걱정했네. 그날 오후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떠난 후에 읽어라.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자 아버지의 필체가 나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말하는구나. 경태를 조심해라. 그 사람 눈빛이 요즘 달라졌다. 회사 지분은 절대 경태 명의로 넘기지 마라. 필요하면 신탁이나 재단 형태로 보호해둬라. 아빠는 내가 법을 아는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똑똑한 우리 딸, 부디 조심해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위험하다는 걸.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응. 아니. 왜? 아니, 요즘 늦게 들어오길래.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요즘 일이 많아서 부사장 되면 더 바빠질 거야. 그렇구나. 몸 관리 잘해.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남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내부 인트라넷, 임원 동정 기사, SNS까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 달 전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 사진. 남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경태 상무와 신입기획팀 김지우 대리. 김지우. 전화 통화에서 나왔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복부 어딘가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느껴지는 통증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상속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와 달리 점점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변에서 피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경태를 만났던 그때로. 그때 저는 38살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째였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첫 남편은 7년을 함께 살고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너무 완벽해. 숨이 막혀.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게 잘못인가요? 집안일 잘하고 돈 잘 벌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게 죄인가요? 이혼 후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회사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경태였습니다. 장인어른, 그러니까 제 아버지 회사의 기획팀 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박 부장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태는 늘 공손했습니다.
다른 남자 직원들처럼 반말을 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박 부장님, 택시 잡기 힘드시면 제가 바래다 드릴까요? 처음엔 그저 예의 바른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밤늦게 사무실에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부장님, 경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경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경태의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 배신당한 이야기, 무너진 자존감 이야기. 경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박 부장님, 부장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태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장님의 가치를 몰라본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경태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야근할 때마다 커피를 가져다 주고, 퇴근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고, 주말에 출근하면 함께 나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부장님, 점심 거르지 마세요.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부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병원 가보셨어요? 1년이 지났을 때 경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부장님을 좋아합니다. 그냥 동료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태 씨, 저는 이혼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나이도 상관없어요. 저는 부장님의 강하고 똑똑한 모습도 좋고 가끔 약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좋아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1년 더 조심스럽게 만났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경태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너무 의지하지는 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경태가 지금은 착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 저는 그때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사람을 의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경태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를 배려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어땠어? 힘들었지? 내가 저녁 차릴게. 여보,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자. 여보, 승진 축하해.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경태 잘 봐줘서 고맙다. 네, 제가요? 오히려 경태가 저를 잘 챙겨주는 거려. 아이고, 그래도 너 덕분에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 들어가고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장인어른이 회장이신데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설마 경태가 저랑 결혼한 게 아버지 회사 때문은 아니겠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경태는 제가 이혼으로 무너져 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윤 부장님 복 받으셨어요. 사모님이 회장님 따님이시잖아요. 아니야. 난 서연이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경태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태가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아버지가 은근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회장님,
윤 부장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 실력이 좋지. 다음 임원 인사 때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알아서 해. 저는 그런 대화를 우연히 듣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5년쯤 지났을 때 경태가 처음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상무 승진 탈락했어. 왜? 실적도 좋았는데. 회장님이 아버님이 아직 이르다고 하셨대. 경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난 25년을 이 회사에 바쳤어. 그런데 아직도 인정을 못 받네.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실 거야. 생각, 나를 평생 사위로만 보시는 거지. 실력 있는 경영자로는 안 보시는 거야. 그날 이후 경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술을 마셨고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아버지 회사 일에 대해 이러지 마. 왜? 난 의견도 못 내. 난 25년 일한 사람이야. 저는 그저 경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경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서연님?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경태는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이었을까? 진료실 문을 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건 그가 과거에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인지라는 걸. 정도연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빠르면 6개월 안에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투석이요. 네. 그것도 일시적 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신장 이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배우자분이나 형제분? 저는 순간 경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남편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그렇다면 배우자분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이 병은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최소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정기 검진 받으셨어야 했는데. 네.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렸나 봅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핸드백 안에 든 휴대폰이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경태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병원. 병원? 어디 아파?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냥 정기 검진 받으러 왔어. 그래? 저녁에 집에서 봐.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병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최근 남편의 변한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김지우라는 여자와의 통화, 달라진 태도, 회사 지분에 대한 집착.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태는 정말 일찍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저녁 차릴게.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요즘 내가 피곤해 보여서. 오늘은 내가 할게.
경태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예민해진 걸까? 식사를 하는 동안 경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상속 절차 밟으라고 하던데 혹시 진행 중이야? 응,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 그래?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나도 회사 일 오래 해서 이런 거 좀 알잖아. 고마워. 근데 내가 법무팀 출신이라 괜찮을 것 같아. 경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상해? 예를 들어 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게 중요해? 당연하지. 우린 부부잖아. 내 문제는 내 문제기도 하고. 그 말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문제가 내 문제다라는 말이 왠지 내 것은 내 것처럼 들렸습니다. 알았어. 필요하면 얘기할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복부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색깔이 또 붉었습니다. 6개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던 경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건강검진 받아야 할 것 같아. 응? 갑자기 왜? 그냥? 요즘 피곤해서. 너도 병원 다녀왔다니까 나도 한번 받아볼까 해.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경태는 그날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또다시 정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투석은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리겠습니다만 대기 기간이 최소 2년입니다. 그 전에 배우자분께 검사 권해보세요. 집에 돌아오니 경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오늘 검진 받았어. 그래? 어땠어? 다 괜찮대. 근데 의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 경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신장 기증 의향이 있냐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더라.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혹시 내가 검진 받으러 간 게 신장 때문이야? 경태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졌어.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대. 경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이식. 그게 무슨... 미안해. 말 안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경태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혼자 알았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너도 바쁜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경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검사를 받아볼게. 뭐? 내 신장이 내게 맞을지 모르잖아. 검사부터 받아보자.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린 부부잖아. 당연한 거야. 경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태가 서재에 들어간 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지우야, 미안. 지금 좀 복잡해. 응. 서연이가 아파. 신장 이식이 필요하대. 내가 기증해야 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웃어? 이거 심각한 일이야. 물론 지분 문제는 그 전에 정리해야지. 바보도 아니고.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기증하고 나면 의리는 다 한 거잖아. 그때 이혼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응. 알았어. 다음 주에 보자. 사랑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증하고 나면 의리는 다 한 거. 그때 이혼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경태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는 착한 남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사 지분을 받고 이혼하는 것을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은 모든 것을 날짜와 시간까지 법무팀 30년 경력이 알려주는 게 있었습니다. 증거는 실시간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제가 한 수 앞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 후 경태의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도연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정도 일치율은 정말 보기 드문데요. 경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봐, 여보. 우리 운명인가 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다니. 마치 누군가 각본을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수술이 가능한가요? 경태가 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 달 안에 일정 잡으시죠?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경태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우리 어머니 댁에 가자.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지. 벌써? 좀 더 생각해보고. 아니야. 어머니가 알아야 해. 아들이 수술 받는데.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이미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오냐? 어서 들어와. 밥 먹자. 식사 중간에 경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가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해요. 시어머니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조직이 맞아서 제가 기증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내 신장을 준다고? 네. 어머니, 미쳤구나. 내 몸에 칼을 대?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닥쳐.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죽이려고? 어머니, 그게 무슨... 경태야, 너 정신 차려. 신장 하나 떼어주면 너 평생 약해진다. 그것도 며느리 하나 살리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하나라는 표현이 귀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제 아내예요. 아내면 뭐해? 아들도 못 낳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년을 살았어도 자식 하나 없어. 이제 아프기까지 하면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니! 경태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태야, 엄마 말 들어. 이혼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이혼하고 젊은 여자 만나서 아들 낳아. 너 이제 부사장 됐잖아.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경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경태 괴롭히지 마.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하나, 아들도 못 낳았잖아. 시어머니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경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 내가 혼냈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지. 내일 다시 가서 어머니한테 사과받을게. 경태야. 우리? 수술 다시 생각해보자. 전화 너머로 경태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이미 결심했어. 어머니 말씀도 맞아.
당신 건강도 중요하잖아. 아니야. 경태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난 내 남편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태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수술을 거부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경태가 출근한 사이였습니다. 며느리야, 나 좀 보자.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 내가 너무 놀랐어.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긴. 내가 섭섭했을 거야.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 수술 반대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태가 하겠다니까.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수술 전에 회사 지분 정리해.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만약에 수술 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지분이 공중에 뜰 수도 있잖아. 어머니, 그리고 우리 경태가 신장 하나 떼어주는 건데. 이 정도 배려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변호사한테 받아왔어. 지분관리 위임장이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술 기간 동안 지분 관리 권한을 배우자에게 위임한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법무팀 30년 경력이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제 지분은 사실상 경태 것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 이건 좀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우리 아들이 내 목숨 살려주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설마 우리 경태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서명 하나 못해?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률 문제예요. 제 변호사랑 상의해야 해요. 변호사? 가족끼리 무슨 변호사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알았어. 내 뜻대로 해. 근데 명심해. 우리 경태가 없으면 넌 죽는 거야. 시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그날 밤 경태가 퇴근했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더라? 응. 알아.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지분 위임장 얘기 들었어? 경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셔서 그런 거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뭐? 내 지분을 당신한테 넘겨야 한다고? 경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한 거지. 만약? 혹시라도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럼 내 지분이 당신 거 되는 거지? 경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태야, 나 법무팀 30년 했어. 그 서류가 뭔지 알아? 여보, 수술은 할게. 당신 신장 받을게. 근데 지분은 안 돼? 경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나 믿지 못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원칙의 문제야. 그날 밤 경태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부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수술이 끝나는 순간 제 결혼도 끝날 거라는 걸. 경태는 이미 시나리오를 다 짜놨을 겁니다. 신장 기증이라는 의리를 다하고 지분을 챙기고 이혼하는 것. 저는 수첩을 꺼내 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한 말, 위임장의 내용, 경태의 반응. 모든 것을 증거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만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일이 3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저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법률사무소도 일시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제 변호사 친구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야, 나 좀 봐야겠어.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우리는 대학 동기였고 민지는 지금 대형 로펌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신장 이식 이야기, 경태의 변한 모습, 김지우와의 통화, 시어머니의 위임장 요구까지. 민지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이거 완전히 계획된 거야. 나도 알아. 수술 후에 이혼 요구할 게 뻔해. 그것도 지분 챙기고. 민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단 지분부터 보호해야 해. 신탁 설정하자. 신탁? 응. 수술 전에 지분을 신탁 회사에 맡기는 거야. 명의는 언니 거지만 함부로 처분 못하게. 그럼 경태가 눈치채지 않을까? 수술 대비용 자산보호 조치라고 하면 돼.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야.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시작해. 경태가 하는 말, 시어머니가 하는 말 전부 다. 녹음? 응. 나중에 이혼 소송 가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문제 생길 거야. 그때 증거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언니, 진짜 수술 받을 거야? 민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받아야지. 안 받으면 죽어. 그 사람 신장 받고도 계속 살 수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야지. 이기려면.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나 옆에 있을게. 뭐든지 도와줄게. 고마워. 일주일 후 저는 조용히 신탁 계약을 마쳤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회사 지분 18%를 신탁 회사에 위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수탁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처분, 양도, 담보 설정도 불가능함. 경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 어때? 괜찮아. 수술 전까지 푹 쉬어. 내가 집안일 다 할게. 고마워. 하지만 밤이 되면 경태는 서재로 들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녹음기를 준비해뒀습니다. 작은 녹음펜을 서재 문 앞에 슬쩍 놓아두고 지우야, 수술 3주 후야. 응. 그 후에 바로 이혼 서류 준비하면 돼. 문제는 지분인데 서연이가 위임장에 서명 안 하려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어. 수술 직후에 몸이 약할 때 서류 처리하면 돼. 응. 그때는 거부 못할 거야. 내 신장 받은 직후인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 직후 몸이 약할 때 경태는 제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준비 다 됐어.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한테 맡겼고. 걱정 마. 서연이는 순진해. 법은 알아도 사람은 몰라.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녹음펜을 조용히 회수했습니다. 그날 밤 파일을 복사해서 민지에게 보냈습니다.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이거 결정적 증거야. 잘 보관해. 수술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수술 후 유양비야. 받아.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적지. 나도 알아. 근데 우리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태는 부사장의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500만 원이 전부라니. 어머니,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그래도 받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술 끝나면 우리 경태 좀 놓아줘. 네? 이혼 말이야. 우리 경태 신장까지 주는 건데 이제 자유롭게 살게 해줘.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며느리가 모를 리 없지. 우리 경태 젊은 여자 만나고 싶어 해. 아들도 낳고 싶고. 그래서 제 목숨 살려주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목숨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야, 똑똑하게 생각해. 지분 좀 나눠주고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게 서로 좋아. 저는 녹음기가 제 가방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수술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속해야지. 제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쯔, 역시 법하던 사람은 다르네. 끝까지 계산적이야.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수술 3일 전 경태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외식하자. 수술 전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우리는 오랜만에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경태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여보, 나 진심이야. 뭐가? 수술 말이야. 진짜 내 목숨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야. 경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대화를 김지우와 나눴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고마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태야, 나도 한 가지 약속할게. 뭔데? 수술 끝나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경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20년 살았잖아.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지. 경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경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경태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야? 아, 회사 후배. 내일 통화하면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경태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습관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경태의 신장이 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신장으로 저는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신장은 경태가 저를 묶어두는 족쇄가 될 겁니다. 내 신장 받고도 배신해? 경태는 그렇게 말하겠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녹음 파일, 신탁 계약서, 민지와의 연락망. 내일 수술대에 오르지만 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뒀습니다. 새벽 3시 경태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경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일이야. 수술, 걱정 마. 다 계획대로 갈 거야. 한 달만 참아. 한 달 후면 우리 자유야. 나도 사랑해, 지우야. 저는 천천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대신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좋아, 경태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수술도 받고 당신 신장도 받을게. 하지만 그 후는 내 게임이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 끝에 경태의 신장 하나가 제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연 씨, 정신 드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 경태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덜 깬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신장이 지금 내 몸속에 복부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묵직한 건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3일 후 경태가 먼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저도 일반 병실로 갔습니다. 경태는 매일 제 병실에 휠체어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 어때? 괜찮아.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 경태는 다정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남편분이 정말 헌신적이세요. 신장까지 기증하시다니 진짜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경태는 복도로 나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다 잘 됐어. 이제 회복만 하면 돼. 한 달? 아니, 2주면 될 것 같아. 서연이 회복 빨라. 퇴원하면 바로 서류 처리할게. 걱정 마. 지우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매번 녹음기로 그 대화들을 저장했습니다. 민지에게 파일을 보낼 때마다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증거 완벽해. 조금만 더 참아. 2주 후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빠르네요.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만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하고 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 혹시 괜찮으세요? 네, 아니, 표정이 좀 편안해 보이지 않으셔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퇴원 3일 전 시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경태가 잠시 검사 받으러 간 사이였습니다.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어머니. 다행이다. 우리 경태 신장 잘 받았구나.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정리할 때 됐어. 네, 수술도 잘 끝났고 이제 각자 갈 길 가야지.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변호사한테 받아왔어. 이혼 합의서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우리 경태가 내 목숨 살려줬잖아. 이제 됐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조건 나쁘지 않아. 아파트는 내 거고 위자료도 10억 줘. 10억이요? 우리 경태 신장값 치고는 후한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장값이라니. 그리고 회사 지분은 당연히 경태한테 넘기는 거고. 그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 회사 지분은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겁니다. 남편과는 상관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장 떼어줬는데 지분 하나 못 넘겨? 신장 기증과 재산은 별개 문제입니다. 별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놀라시겠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나가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똑똑히 들어. 내가 지금 거부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어머니,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이게 협박이야. 우리 아들 신장 받아놓고 배은망덕하게 구는 게 더 나쁘지. 시어머니는 서류를 병상 위에 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조항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또 다른 서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분양도 동의서, 역시나였습니다. 경태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경태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오셨어? 이게 당신 생각이야. 어머니 생각이야?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경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끝이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살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난 행복하지 않았어. 뭐? 넌 너무 완벽해. 법도 잘 알고 돈도 잘 벌고 아버지 회사도 있고. 경태의 목소리에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난 25년 동안 장인 눈치 보며 살았어. 사위라는 굴레에 갇혀서.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 근데 이제 지쳤어. 경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 힘으로 일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김지우? 경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다 알아. 전화 통화도, 계획도, 전부 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부터 이혼 서류 준비한 거지? 신장 주고 지분 받고 떠나려고? 경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근데 이게 우리 둘 다 행복해지는 길이야. 행복?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신장 받은 사람한테 이혼 서류 내미는 게 행복한 거야? 난 내 목숨 살려줬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리는 한 거야. 경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10억의 아파트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지분은? 그건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난 25년 동안 회사에 바쳤어. 법적으로는 내 거야. 법. 지금 그게 중요해. 경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뭔데? 세상 사람들이 널 욕할 거야. 남편 신장 받아놓고 배신한 여자라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근데 경태야, 나도 증거 있어. 경태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무슨 증거? 당신이 김지우랑 나눈 전화 통화, 어머니가 한 말들 전부 다 녹음했어? 녹음? 응. 수술 전부터 이혼 계획 세운 거, 지분 노린 거 다 있어. 경태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당연하지. 나 법무팀 30년 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태야, 난 당신 신장 받았어. 그건 정말 고마워. 그럼 하지만 이혼 합의는 내 조건대로 할 거야. 조건. 지분은 절대 안 넘겨. 위자료도 10억이 아니라 50억? 50억. 미쳤어. 아니면 법정 가자. 녹음 파일 전부 공개하고. 경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선택해. 조용히 내 조건 받아들이고 이혼할래? 아니면 법정에서 망신당할래? 경태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부의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이 흉터는 평생 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진 상처가 아니라 제가 이긴 증거라는 것을. 퇴원날 아침이었습니다. 경태는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우리 경태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요. 뭐, 오늘 퇴원하는데 남편이 안 와?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경태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시어머니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민지가 보내준 택시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집으로 갈 거야? 민지의 문자였습니다. 아니, 호텔로 갈게. 이미 예약해둔 호텔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경태와 시어머니가 압박할 게 뻔했으니까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경태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경태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여기서? 아니, 조용한 데 가서. 우리는 병원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경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젯밤 많이 생각했어. 그래? 50억은 너무 많아. 그럼 법정 가자. 잠깐, 경태가 손을 들었습니다. 법정은 피하자. 서로 좋을 게 없잖아. 그럼 내 조건 받아들여? 경태는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30억.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야. 50억 아니면 안 돼? 서연아, 내가 25년 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건 당신 문제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술 전부터 이혼 계획 세운 거, 김지우랑 바람 피운 거, 다 증거 있어? 바람은 안 폈어. 그래? 그럼 법정에서 김지우 증인으로 부를까? 경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경태야, 난 당신한테 인생 20년 줬어? 그리고 당신 신장까지 받았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 했어? 처음부터 날 이용했잖아. 장인 회사 들어가려고, 승진하려고, 지분 받으려고? 아니야. 처음엔 진심이었어. 언제까지? 경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줘. 언제부터 날 버릴 생각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니면 그 전부터?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 그게 당신이 날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경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부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응. 장인어른이 날 계속 무시하셔서 그때부터 지쳤어. 그래서 김지우 만난 거야? 아니, 지우는 1년 전에 만났어. 그 전에는 그냥 혼자 견딘 거야. 경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나도 힘들었어. 25년 동안 사위라는 꼬리표 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만 경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경태야, 우리 이제 끝이야. 그건 나도 인정해. 그럼 50억 줘? 그리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30억밖에 없어. 정말로. 그럼 회사 지분 담보로 대출받아. 뭐? 당신 부사장이잖아. 신용 좋잖아. 대출받아서 50억 만들어? 경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치겠네. 정말. 3일 줄게. 3일 안에 돈 마련 못하면 법정 가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경태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 50억 요구했어. 줄까? 3일 안에 답 나올 거야. 잘했어, 언니. 그 정도는 받아야지. 민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근데 언니, 정말 괜찮아? 몸은? 응, 괜찮아. 약만 잘 먹으면 돼. 언니, 나 내일 가도 돼? 그래, 와. 보고 싶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부의 흉터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로 산 인생, 이제 진짜 내 거야. 이틀 후 경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만나자. 돈 마련했어? 응,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에서 서류 정리해야 하니까. 집에 도착하니 경태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수 있어? 50억이나 뜯어가? 뜯어가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어머니? 이 배은망덕한. 어머니, 처음에 신장값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값을 정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합의서, 위자료, 지급 각서야.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30년 법무팀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7조 수정에 일시불 지급 아니라 계좌 이체 즉시로, 알았어. 그리고 12조 향후 일체의 권리 포기는 삭제해. 왜? 그건 서로 간섭 안 한다는 거잖아. 아니야. 이건 내가 나중에 추가 청구 못하게 막는 조항이야. 삭제 안 하면 서명 안 해. 경태는 결국 수정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한 후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태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입금은 언제? 지금 당장 할게. 경태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50억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확인했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 응. 경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경태 신장 받아놓고 이럴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신장값을 충분히 치렀어요. 20년의 시간과 50억으로요. 뭐, 그리고 진짜 배은망덕한 건 따로 있어요. 뭐가? 목숨 살려주고 이혼하려던 사람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민지가 집들이를 왔습니다. 언니, 축하해. 뭐가? 새 출발. 민지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쉬어야지. 몸 회복부터. 그 다음엔? 법률사무소 다시 열까 봐. 이혼 전문으로. 좋은데? 언니 경험이 최고의 자산이네. 우리는 웃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복부의 흉터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해관계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류는 꼼꼼히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요.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8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황혼기. 하지만 저는 지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경태의 신장으로 얻은 이 생명.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시어머니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부의 흉터가 다시 한번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흉터는 상처가 아니라 증표였으니까요. 제가 무너지지 않고 싸우고 이겼다는 증표. 58년을 살며 배운 게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돈 앞에서 드러나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으며 자신을 지키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58세 박서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다.